작은 서점. (2017년 1월 17일) 햇수로 5년, 근무연수 3년 11개월.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장유진의 소설 달까지 가자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3명의 직장 동료가 어느 날 가상화폐를 시작하면서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는데요. 과연 이들은 인생을 역전하게 될까요? 책에 대한 소개는 이 소설을 쓴 저자이기도 하죠.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살펴보고요. 이어서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네, 장유진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취자 허니허니 님께서 네, 저 장유진 작가님 팬입니다. 30살 직장인인데 장 작가님 책 재밌게 읽고 있어요 하셨어요. 오늘 아마 장유진 작가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 소개를 진작 했었어야지 하시면서 들으실 것 같아요.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장유진 작가님의 달까지 가자. 네, 장편소설 달까지 가자입니다. 이 작품이 올해 대박난 책이잖아요. 그렇죠? 영어로도 번역이 되고 네. 또 이제 곧 아마 여러분들 달까지 가자 그거 하시면서 좀 알아차리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또 드라마가 돼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방영이 되잖아요. 네, 좀 타사 방송국이라 이야기하기 조심스럽지만 요즘에 네. 또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촬영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셨어요? 제가 이제 또 커피차를 쏘러 한번, 그리고 또 세트장 구경하러 한번 갔었고. 가셨구나. 네. 네, 라미란 배우님, 이선빈 배우, 그리고 조아람 배우님, 그리고 네네. 김영대 배우님. 이렇게 주연으로 나오시고, 내일 모레인 금요일부터 네. 이제 금토 드라마예요. 사실 이제 원작을 기반으로 하긴 했지만 이렇게 시나리오 쓰다 보면 조금씩 좀 수정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시나리오는 제가 직접 참여한 건 아니라서 네. 각본 작가님 따로 계셨는데 드라마는 이제 별개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네. 어떤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뀌어도 받아들일 사실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네. 이제 대본을 선물로 받았어요. 6화까지. 원래 그 원작 작가님한테 이 대본 안 주는 게 관례라면서요. 보통은 이제 네. 안 보여주려고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판권만 팔았을 경우. 왜냐하면 그 원작자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래라 그렇죠. 저래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되게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 미리 만났을 때도 어떻게 바꾸셔도 정말 상관이 없다. 진짜로요? 네. 왜냐면 그래야 해주실 것 같아서. 네. 아무튼 그랬는데 와 제가 읽고 1, 2화까지 읽고 정말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6화까지 보고 너무 만족스러워서 재밌게 나왔습니다. 자, 달까지 가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네. 내용인가요? 달까지 가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의 여성 주인공이 나와요. 그래서 마론 제과라는 그 제과 회사에 다니는 새 동료인데요. 맏언니가 은상, 그리고 1인칭 화자가 다혜, 네. 그리고 막내가 지송이라는 친구예요. 네. 근데 이 마론 제과는 어떤 회사냐면 제가 설정한 거긴 하지만 초코밤이라는 그러니까 밤이 들어있는 초코파이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유명한 국민 과자예요. 그래서 슈퍼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회사지만 또 대기업이라고 하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이고 엄청난 박봉이고 그런 회사인데 이 3명의 친구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 동료인데 어느새 이제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 있는 직장에서 만나도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때로는. 그렇게 찐친이에요. 근데
왜 셋이 또 이렇게 친하게 됐냐면 서로 다 다른 팀인데 원래 이제 이 회사가 공채 몇 기 이런 식으로 뽑는 회사예요. 네. 근데 얘네 셋 다 공채가 아니에요. 비공채 출신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공채로 뽑긴 하지만 갑자기 뭐 어느 팀에서 누가 줄퇴사를 했다. 맞아요. 갑자기 너무 사람이 급해. 결혼이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급하게 뭐 T1에서 뽑거나 뭐 인턴으로 그냥 뽑았다가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너 한번 정규직 전환으로 한번 해볼래? 요래서 이제 좀 정원 외로 들어온 한마디로 아웃사이더입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끈이 없어요. 네. 끈이 없는데 이제 이 셋이 한날 1시에 입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약식으로 해주는데 네. 이 셋을 한 달로 몰아버린 거죠. 그래서 동기는 없지만 우리끼리 동기다 이렇게 친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팀이니까 뭐 업무로 막 엮일 일도 없잖아요. 서로를 평가할 일도 없고. 그래서 찐친이 되는데 KBS도 그 평가 그런 게 있나요? 저희 1년에 2번씩. 2번이나 해요? 인사고과를 하죠. 네, 상반기, 하반기. 네. 그래서 그때만 되면 정말 해보셨잖아요, 직장에서. 그럼요. 네. 그걸 바탕으로 쓴 거죠. 이게 그 네. 인사고과 평가 받는 날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셋이 다 일을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하는데 항상 등급은 그냥 무난한 등급 있잖아요. 중간 등급.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등급이 5개가 나와요. 이 회사에서. 네. 그래서 뭐 O는 outstanding, I는 incredible, 뭐 뛰어나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중간이 딱 그 meet requirement라고 그냥 요구를 충족했다. 네. 얘네가 이거를 이 알파벳을 다 바꿔 불러요. 이게 저는 이거 본인이 만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좀 회사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회사에 다닐 때 이런 식으로 바꿔서 불렀는데 이제 실제 똑같이 쓰진 않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알파벳이랑 이제 한글 뜻을 맞춰서 쓴 거죠. 똑같진 않습니다. S, A, B 뭐 직관적이네요. 그냥 그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이걸 풀이하는 게 너무너무 저희 참신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네. 얘네가 받은 M은 원래 네. meet requirement인데 네. 무난.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를 무난이들이라고 부릅니다. N 얘기하면 안 돼요. 맨 마지막에 N이 원래는 need 서플먼트인데 그렇죠? 보충이 필요하다. 네. 나가. 이렇게 나가. 부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요 날 다 같이 또 무난 등급 M을 받고 아유 밥이나 먹자 이러면서 점심시간에 만나요. 그러니까 일은 제일 열심히 하는데 정말 막내 같은 잡스러운 네. 일들은 다 떠맡아서 하는데 정작 인사평가는 항상 그냥 중간 점수밖에 못 받는 애매한 네. 직급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네. 그 좋은 등급이 하나라도 없으면 대리 승급에서 누락된다는 이제 소문도 퍼지고 있었어요. 이제 화자인 다혜는 대리도 달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점심 때 만났는데 이제 콩나물국밥을 먹고 카페를 갑니다. 근데 이 은상 언니가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평가를 안 좋게 받았으면 기분이 안 좋아야 되는데 너무 신나 보이고 갑자기 커피를 막 사주겠대. 커피도 사주고 케이크도 인당 하나씩 시키라는 거예요. 네. 갑자기. 그리고 혼자 핸드폰 보고 막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막 후다닥 닫고. 네네. 막 삐져나오는 그 웃음이 막 얼굴에서 막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지금. 수가 네,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막 입술을 막 말아요. 웃음을 네네. 참으려고. 그래서 얘네가 이상하다. 저런 언니가 아닌데 연애하나? 그 생각에는 다혜가 생각하기에는 연애랑도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뭔데 알려줘. 연애 아니야. 뭔데 하니까 그럼 뭔지 알려주면 너희도 같이 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 시기가 비트코인이 150만 원이고 2017년도 초입니다. 네. 이더리움이 약간 2만 원인가? 그쯤 할 때예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뭔지도 이제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요때는. 근데 이제 투자를 하고 돈을 막 벌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요때 이 은상 언니의 말에 다혜와 지송의 반응이 갈립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인 다혜는 막내인 지송이는 정신 나갔네. 이거 뭔지도 모르는 언제 휴지 조각 될지도 모르는 거에 돈을 걸고 있다고? 야 진짜 큰일 나겠다. 언니 진짜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질색팔색을 하고 근데 다혜는 흔들려요. 마음이. 뭐지? 나도 하고 싶다. 저걸로 돈 벌 수 있는 거야? 왜 흔들렸냐면 이 셋이 찐친이 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 뭐 OT를 같이 받았다고 해서만 친해진 건 아니고 사실 회사에서 보통 사적인 얘기를 많이 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네. 진짜 업무 얘기만 딱딱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은근히 이 사람의 경제적인 측면이 드러나는 걸 알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이건 저의 예인데 뭐 아파서 자기가 뭐 링겔을 맞았대 회사 동료가. 그래서 병원 갔었어 그러면 나 집에서 맞았다고 아빠가 의사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쟤네 아버지 의사구나 약간 이렇게 추석 때 뭐 했어 근데 막 가족들끼리 막 해외 여행을 가고 그러면은 약간 저 집은 조금 여유 있는 집 자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셋은 딱 봐도 비슷한 거예요. 일단 집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자기밖에 없고 일단은 경제적인 상황이 비슷한 거죠. 6평, 5평, 9평 월세에 살고 인기 없는 동네에 살고 자기도 빚이 있고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 그리고 부모님도 빚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살기 빠듯한데 이제 부모님 걱정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소설에서 이 두꺼운 소설에서 흙수저라는 말을 쓰진 않았거든요. 네, 그 단어를 제가 보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설에는 이제 흙수저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한 두 번 나와요. 뭐 흙냄새 폴폴 풍기는 얘기 하지 맞아요. 말라고. 그 제가 흙수저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여행 가서 좋은 데 갔는데 막 알죠. 못 즐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생각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너 흙냄새 폴폴 풍기지 마라 라는 얘기로 은근히 그래서 이제 돌려서 얘기하신 거였구나.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지금 자기 딴에는 되게 가장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3명이 한 방 쓰는 기숙사에 살다가 그다음에 하숙집에 살았어요. 하숙집에 살았는데 너무 좁고 그 6명이서 사는데 여자용 변기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변비에 걸립니다. 그다음에 안 되겠다 해서 또 고시원인데 프리미엄 고시원 나름 좋은 고시원으로 옮기는데 이번에는 변기를 혼자 쓰지만 그 변기가 있는 화장실이 투명해요. 그래서 방 안에 있으면 항상 변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원룸으로 온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 원룸에 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관이랑 방 사이에 턱이 없어서 신발에 있는 먼지가 되게 많이 굴러 들어오고 또 화장실과 방 사이에 턱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화수구가 막히거나 이러면 물이 자꾸 방 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 막 엄청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만기 되면 난 꼭 이사를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어요. 그런데 부동산을 이제 보러 다니는데 원룸이죠. 원룸을 보러 갔는데 일단 턱부터 확인을 했죠. 화장실과 방에 턱이 있네. 현관에도 턱이 있네. 그리고 딴 게 괜찮나 하고 보다가 딱 고개를 돌렸는데 원룸의 끝에서 거기 되게 좁고 길쭉한 공간 하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예쁜 조명이 박힌 그 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개인은 거기다 이제 옷장 같은 거, 행거 같은 거 넣고 옷장처럼 쓰면 되고 보너스 공간이다라고 하는데 이 다혜가 이 공간에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자기는 투룸에 살 거라는 생각을 조차 안 해봤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1.5룸도 아니지만 1.2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행거를 넣어서 옷을 넣어라 이런 얘기는 들리지도 않아요. 일단 나 여기다 침대를 넣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방처럼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너무 막 설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좁은 공간을 허공에서 손으로 몇 뼘인지 세는 장면이 나와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가구 배치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자를 안 가져왔으면 손부터 이렇게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허공에서 딱 이렇게 재요. 그리고 집으로 갈 때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자기 침대를 재요. 침대 쏙 들어가겠다. 그럼 방은 아니지만 방 비슷한 걸 갖게 되겠다라는 생각에 너무 설레는데 거기가 보증금은 2천만 원 더 비싸고 월세는 15만 원이 더 비싼 거예요. 그럼 대출이자까지 포함을 하면 월 35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때 자꾸 은상 언니가 해준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가상화폐로 돈 벌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상 언니가 우리 같은 애들한테 남은 기회가 이것뿐이다. 지금 이거 아는 사람 많이 없고 지금 사두면 이거 지금 말 그대로 떡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얘기만 하면은 질색팔색하는 지송이를 빼고 둘이 만나서 은상 언니가 자기가 대출 갚는 걸 보여줘요. 은행 예배 들어가서 자기가 번 돈으로 현금화 딱 해서 대출,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갚는 걸 딱 보여주고 그 0이라는 숫자를 보여줘요. 남은 대출자는 0. 대출 다 갚았다. 그 0을 보는데 이 다혜가 그 0이 동그라미잖아요. 그 동그라미가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가는 문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상화폐 그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은상 언니가 보여주는데 이 그래프가 이 제이커브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 같은데 꿈의 커브라고 그러죠. 그렇죠. 제이커브. 이걸 딱 모았는데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내려가는 거 보이지만 네네. 다시 좁혀서 먼 거리에서 보면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급상승을 하는. 그렇죠. 그걸 보고 다혜가 나 이거 할래 라고 결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되게 쉽게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니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그 0이라는 네. 대출 잔액 0과 그 제이커브가 너무나 이제 마음을 네. 울렸던 거죠. 그 은상 언니가 이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 시스템을 너무나 쉽게 설명을 하잖아요. 네네. 그 친구들이 이제 도대체 이 암호화폐가 뭐야? 비트코인이 뭐야?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 말이야 하면서 이제 예를 토박토박 이제 들어가면서 굉장히 저는 사실 네. 아직도 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모자라는데 은상 언니 얘기 듣고 처음으로 이해하셨어요? 너무 정말 쉽게 이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설명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은상 언니는 네. 열심히 설명하죠. 근데 사실 이 소설에서 이 다혜랑 지송이는 그걸 잘 안 들어요. 자기네끼리 하품하고. 그래서 사실 원리는 중요하지 않고 얘네한테는 그 커브만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제이커브를 보고 다혜가 나 이거 해야겠다. 마음을 먹는 장면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분명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전보다 3개쯤의 나은 점과 1개쯤의 별로인 점이 있는 곳으로 조금씩.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 결국 2개쯤 나은 곳으로 나아가는 셈이었다. 비단 주거 공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인생 자체가 그랬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해가 지날수록, 한 살 더 먹을수록 늘 전보다는 조금 나았고 또 동시에 조금 별로였다. 마치 서투른 박음질 같았다. 전진과 뒷걸음질을 반복했지만 그나마 앞으로 나아갈 땐 한 땀, 뒤로 돌아갈 땐 반 땀이어서 그래도 제자리 걸음만은 아닌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아주 조금씩 천천히 서서히 차츰차츰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뿐이었다. 대체 무엇을 감히 더 바랄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박음질이 더는 지겨웠다. 나는 그냥 부스터 같은 걸 달아서 한 번에 치솟고 싶었다. 점프하고 싶었다. 뛰어오르고 싶었다. 그야말로 고공행진이라는 걸 해보고 싶었다.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없던 일이었고 상상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조차 염원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그것이 내 눈앞에 번쩍이며 펼쳐져 있었다. 죄. 마주하는 순간 내가 그것을 원해왔다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약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이제 청춘들의 해방구 같은 사실 비트코인이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건데. 네. 이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가장 그 손에 땀을 쥐는 부분들이 이제 다혜가 같이 은상 언니와 이제 합류를 하면서 둘이 계속 휴대전화 보면서 이제 오늘 얼마나 올랐는지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딱 얼마 상승을 한 문장씩 계속 넣어줘요. 이 작가님께서. 전 그게 굉장히 그 긴박함을 주는 되게 좋은 장치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쓴 거기도 하고 네네. 실제로 거기 쓰여있는 날짜와 금액이 같아요? 다 실제 그래프에 맞게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 쓸 때 엑셀에다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다가 그랬구나. 이 시기에 이 날짜에 평균값을 다 내서 싹 다 적었어요. 나름 좀 이쪽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걸 그럼요. 그래서 쓰셨군요. 8개월치를 다 중간 값을 쓴 다음에 이 날짜 얼마, 이 날짜 얼마 그리고 얘가 이 날짜에 얼마를 넣었는지를 다 수식을 건 거예요. 이 세 인물을. 그래서 얘가 여기 얼마 내면은 실제로 얘 가상화폐 지갑에 얼마가 찍히는지. 그럼 마치 내가 투자한 것처럼 얼마 넣었더니 지금 얼마네? 얼마 이득을 받네?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쓴 거죠. 그럼 이게 2017년 배경인데 몇 년도에 쓰신 거예요? 쓴 거는 2021년도라서 20년도에 썼다. 같이 이걸 같이 투자하면서 같은 시대를 공유하면서 쓴 게 아니라 한참 뒤에 이제. 저는 마치 미래에서 내려다보듯이 그랬구나.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의 서사를 끼워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정확히 하려다 보니까 정말 뭐 공휴일이라든지 또 보름달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 보름달을 보는 날짜까지 다 맞춰가지고 계산을 하셔서.
장유진 작가님의 이제 소설하면 그 하이퍼리얼리즘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전에 네. 그 이제 하숙집에서 원룸으로 이사가고 또 원룸에서 다른 네. 또 그 이제 방으로 갈 때 그 묘사들이 굉장히 세세해요. 뭐 문턱이 네. 없어서 뭐 흙들이 막 방으로 들어오고 사실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네. 그런 일상의 어떤 소소한 디테일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걸 다 경험하고 쓴 건 아니죠. 이런 영감들은 도대체 어디서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 친구들 얘기인가요? 아니면 사실 네. 그 문턱 얘기는 제가 실제로 그 턱이 없는 방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화장실에 이제 여기는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 그 세탁기가 있었어요. 통돌이 세탁기. 그래서 통돌이 세탁기 물 한 번에 엄청 많이 빠지잖아요. 아, 네네. 그때 까딱하면 이게 방까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탁하고 나면 오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거 닦느라 진짜 미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그 경험을 반영한 거기도 하고. 네. 사실 인물들은요.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차용을 했나요? 그렇죠.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어떤 소설 쓰는 약간 비법이기도 한데 이 세 명의 인물이 그 돈에 대한 관심의 스펙트럼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은상이는 돈을 굉장히 밝히고 지송이는 그냥 돈 모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막 그냥 오늘만 살아. 네. 뭐 욜로라고 할 수 있죠. 네네. 뭐 서핑 다니고. 뭐 네. 그러죠. 다혜는 그 어딘가 중간에 있는 인물인데 사실 돈에 대한 관심도가 저는 스펙트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IT 업계 회사원일 때는 되게 이런 거 잘 모르고 막 투자 잘 모르고 돈을 모르는 사람 축에 속했는데 또 작가가 돼서 출판계로 오니까 네. 돈 엄청 밝히는 애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원고를 그래요? 얼마냐고 먼저 물어보고 계속 행사비 안 주냐고 아, 네. 하고. 그래서 돈을 밝히고 안 밝히고는 되게 스펙트럼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스펙트럼의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을 제가 은상 언니로 설정을 하고 네.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을 지송으로 설정을 하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화자로 설정을 해서 이 돈과 어떤 물질적인 욕망에 대한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스펙트럼처럼. 그래서 이 은상 언니는 얼마나 돈을 밝히냐면 식당에 가면 항상 네. 여기 월세 얼마니까 이거 한 그릇 몇 개 팔고 뭐 몇 회 전 돌면은 얼마 벌 것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계산을 하고 심지어 돈 벌려고 자리에서 물건을 팔아요. 치약 팔고 감사실에 나중에 문제에서 데일밴드 불려가고 팔고 네 이런 걸 그런 것들이 너무 웃겨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근데 왠지 있을 법한 다 인물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송이는 얼마나 대책이 없냐면 돈을 셋 중에 제일 못 벌어요. 그 비밀이 뒤에 나오긴 비밀이 합니다. 있죠. 책을 읽어보시면 아는데 제일 못 벌고 사실상 미래를 제일 기대할 수 없는데도 금요일이면 항상 양양 가서 서핑하고 서핑하다 그렇게 만난 또 외국인 남자친구 심지어 대학생이에요.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맨날 비행기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은상 언니가 항상 뭐라고 하죠.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이제 이 세 명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과연 어떻게 될지. 여기 이 소설의 백미는 이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같이 처음으로 여행을 갔는 이제 제주도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 정말 백미고 아마 저는 드라마에서 이 부분이 제일 재밌게 묘사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그 제주도 여행 가서 싸우는 장면 저희가 저번에 탕비실 할 때 한번 네.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장면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좀 네. 이제 지송이는 진짜 투자 얘기 하지 마라. 가자 이런 거 채팅방에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안 하기로 한 상태고 둘만 대화방을 따로 파서 얘기를 하는 상태인데 이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은상 언니가. 그래서 내가 쏠게. 제주도 가자. 그래서 막 7성 호텔 이런 걸 잡아요. 풀파티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비행기표는 다혜가 내고 지송이는 너 몸만 와. 렌트카 하나 빌려놔. 이런 식으로 해서 갑니다. 가는데 그때 상한가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싶은데 지송이가 뭐라고 하니까 둘이서 카톡으로 계속 얘기해. 야 지금 얼마다. 뭐 1억이야 나이스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지송이가 눈치를 챈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예쁜 바다 두고 사람을 앞에 두고 너네 둘끼리 카톡을 했냐?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다. 너무 돈하지만 진짜 미친 사람 같다. 라고 하는데 너 지금 이 돈이 이걸로 벌어서 온 돈인데 넌 돈 안 냈잖아. 이러면서 막 상처를 주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은 화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책으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처음 이제 이 얘기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돈을 벌었대 안 벌었대 망했대 성공했대
보통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어떤 그런 힘든 회사는 이제 퇴사를 하는 게 이제 또 국룰이잖아요. 맞아요. 과연 이 세 사람들은 회사에 붙어 있을까? 아니면 나가서 다른 일을 할까? 뭐 결혼을 할까? 어떤 선택을 인생의 후반에 또 돈을 다루다가 이제 하게 될지.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이제 집에 또 책을 읽으면서 아들과 남편한테 중간중간 이제 서머리를 좀 해줬어요.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얘기하면서 끝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정말 하나같이 그래서 벌었대. 얼마 벌었대. 그거를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책 꼭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네, 끝까지 읽어보시면 모른 채로 읽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알고 나서 읽으셔도 재미있지만. 네. 근데 저의 질문은 이 당시 이제 2021년에 이 책을 쓰셨는데 지금의 이제 어떤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굉장히 누그러져서 모두가 이제 편의하는 시대인데 당시만 해도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런 거에 좀 매몰돼 있으면 항상 비판 기사들이 나오고 이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소재로 마무리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어떤 작가의 소신? 어떤 마음이 어떨지 좀 되게 궁금했었어요. 너무 잘 알아봐 주셨네요. 왜 이렇게 끝냈을까? 사실 결말을. 결말이 뭐 되게 달달해요. 그래서 결말이 정말 달달한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 서점에 제가 요 달까지 가자 같은 경우 인터넷 서점 그 페이지를 제가 못 들어가겠어요. 왜냐하면 욕하는 사람의 댓글이 항상 맨 위에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원래 좋아하는 건 사실 사람들이 표현은 잘 안 해요. 근데 강렬하게 싫어하면 표현을 하거든요. 만약에 달까지 가자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인터넷 서점 아무 데나 좀 들어가셔서 선풀에다가 따봉 좀 눌러주세요. 그거 좀 올라가게.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왜냐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표현을 안 하시니까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것만 맨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도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할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거 있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요번에 14쇄를 찍습니다. 14쇄 축하드립니다. 그렇군요. 찍으면서 그 마지막에 작가의 말 있잖아요. 작가의 말이 원래는 제목이 없었어요. 제목이 없고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썼는지를 쭉 썼는데 이번에 제목을 추가했습니다. 어떻게 추가했냐면 설탕에 굴린 이야기라는 제목을 추가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드라마는 제가 6화까지만 대본을 봐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소설은 결말이 되게 달달해요. 당의정이거든요. 거의 탕후루예요. 탕후루인데 이건 제가 처음부터 의도를 한 거고 그래서 사실 이 셋이 다니는 회사가 제과 회사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계속 달달한 걸 먹어요. 그런 것도 제가 다 일부러 의도를 한 거고 그리고 제가 또 의미심장하게 집어넣은 아주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다혜가 그 직장인들 점 보는 거 방송국에도 많지 않나요? 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여기 앞에 커피숍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또 방송국 쪽 사람 다 있어요. 있어요, 글쎄. 우리 남편도 몇 번 만나고 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점심시간에 밥을 못 먹고 점을 카페에서 이제 점을 보고 오다가 밥을 못 먹었으니까 핫도그로 이제 밥을 때우려고 들어가서 핫도그 3개를 시킵니다. 2개 아니었어요? 3개였나요? 하나 먹고 2개를 포장해 가나요? 네, 하나 먹고 2개 포장인데 이제 핫도그 가게 주인이 이제 설탕에 굴리는 옵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셋 다 설탕에 굴려드릴까요? 라고 하는데 이 다혜가 네, 많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핫도그 3개를 설탕에 굴리는 것이 이 3명의 인물을 설탕에 굴려주고 싶다. 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설탕에 굴린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요런 작가의 말에 요런 제목을 추가했고 사실 예를 들어서 탕후루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설탕에 막 감싸져 있는 거잖아요. 단 거를 먹거나 탕후루 같은 걸 먹으면 먹을 때 사실 기분 너무 좋잖아요. 그쵸. 기분 너무 좋은데 먹고 나면 입안이 텁텁하거든요. 찝찝하기도 하고 양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저는 그 아주 단 걸 먹었을 때 입안에 남는 텁텁한 느낌까지가 세트라고 생각을 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설을 읽고 이거 너무 달아. 너무 단 걸 먹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뭔가 내가 이런 걸 먹어도 되나라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것이 저희가 의도한 바입니다. 그럼 책을 덮고 나서 사실 책은 소설 속 인물들은 뭐 실제 인물이 아니잖아요. 현실과 닮았지만 현실과 닮은 이 세 인물들이 달달한 이야기를 읽고 나서 책을 덮고 진짜 현실을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소설을 썼어요. 책 표지도 지금 보니까 달달하죠. 온갖 그 식용 색소들이 막 현란하게 묻어있는 젤리 그 묶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진짜. 그렇구나. 이게 다
다 이게 표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어떤 그쵸. 네, 그런 의미들이 있었어요. 저는 약간의 여유를 주고 싶었던 네,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자기가 바라는 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정말 현관과 방, 화장실과 방 사이에 네. 정말 한마디에 턱을 바라는 건데 네. 그건 사실 누군가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여유는. 그래서 그 정도의 여유를 바라는 것이 얘가 큰 벌을 받을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말 작은 여유라는 메타포도 계속 넣었어요. 네. 그래서 1.2룸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절벽 위에 올라와 있지만 곧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라든지 네. 아니면 와인잔 혼자 사는 집에 와인잔을 네 4개를 사옵니다. 그래서 아니 혼자 사는 집에 왜 4개야? 라고 하는데 아니 와인잔은 원래 잘 깨지잖아. 여유분이 있어야지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실제로 깨져요. 1.2, 뭐, 핫도그도 3개씩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말 그 어떤 그 하나의 약간의 여분이라는 메타포가 다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다혜의 어머니가 이제 네. 버스 운전기사로 네, 일을 네, 하시는데 사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다혜 정도면 그래도 뭐 바론제가 정도도 아니면 뭐 잘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네. 평시가 아닌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갑자기 어머니가 다치신다든지 병원비가 크게 필요하다든지 누가 아프다든지 그러면 이제 갑자기 빈곤으로 추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의 여윳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제가 소설을 쓰면서 메타포로 넣었어요. 네, 뭔가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 현실, 그 계급에서 뭔가 이렇게 해방구를 찾는 청춘들이라면 이런 소설에 굉장히 열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탕에 굴린 이야기. 한 번쯤은 내가 단 거 한번 먹고 힘내자는데. 그쵸. 네, 장유 작가님의 이런 정말 여기 뒤에 보면 출국기를 응원해주는 장유진의 경쾌한 목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본인이 쓰신 건가요? 네. 제가 쓴 거는 아닙니다. 네. 네. 아무튼 응원받고 싶은 청춘들에게 정말 그 가슴 속에 품고 있는 한 봉지의 젤리 같은 그런 소설. 이게 또 게다가 지금 드라마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곧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네. 나오는 드라마 어떤 이야기를 또 풀려 나갈지 궁금해지고 굉장히 이 소개해 주는데 오늘 장유 작가님이 건을 때보다 굉장히 그 생기가 있어 보이세요. 그쵸. 네, 신이 났어요. 네. 우리도 다 같이 응원을 하면서 네. 뭐 비록 타사긴 하지만 네. 드라마도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튼 드라마 보시기 전에 꼭 원작을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네, 네. 정말로. 자, 그러면 오늘 이 책과 좀 어울릴 만한 곡 소개받아 볼까요? 솔루션스의 티켓 투 더 문. 딱극이네. 네, 딱이죠. 이 곡 들으면서 우리 장유진 작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 우리 드라마 대박 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요즘 서점에는 어떤 책이 나오고 있을까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 구한회 MD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구한회 MD입니다. 네. MD님 오늘 우리 구한회 MD님이 준비한 책이요. 육아 포비아를 넘어서입니다. 와, 오늘 뭐 책 얘기도 책 얘기지만 아이 키우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겠는데요. 네. 네. 오늘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시사점이 큰 책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인 이미지님은 지금 종합일간지 사회부에 소속된 17년차 기자입니다. 기자시군요. 저출산 및 가족 문제 전문가를 지향하는 분이고요. 네. 저는 이 책을 아주 집중해서 읽었는데요. 우선 자신의 경험을 풀어서 쓴 들어가는 글부터 확 끌려들더라고요. 네. 긴박감이 굉장히 넘치는 도입부만으로도 이 책은 꼭 끝까지 읽어야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시작부터 이제 본인 얘기를 풀고 딱 들어가면 네. 뭔가 서로 되게 무장해제가 되잖아요. 프롤로그 내용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시기는 2018년입니다. 저자는 지금 만삭이고 네. 출산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출산과 육아휴직을 앞두고 오늘 저녁에 동료들과 환송회를 가지기로 했는데요. 네.
회식 장소로 향하는 길에 진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로 바꿔 타고 네. 출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네. 그래서 병원 침대에 누워서 네. 회사 사람들에게 나 오늘 환송에 못 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요. 아, 네. 그러는 사이에 친정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어요. 예. 저자는 어머니 손을 붙잡고 아프다 무섭다 이렇게 계속 말을 했는데요. 그러자 어머니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요. 4번째인데 뭐가 무섭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 그럼 저자가 지금 아이 넷의 엄마인 거예요? 네. 와, 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요? 네. 이분 보통 분이 아니시네. 뭐 누구시라고요? 이미지 기자님. 기자입니다. 오, 네. 아, 이게 정말 아이 넷을 키우는 워킹맘이라 뭐 주변에서 좀 보기 힘든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자신을 상위 1% 엄마라고 부르는 저자의 말에 공감을 했고요. 예, 훌륭하신 분이네, 진짜. 그래서 예. 기자로서 예. 그 진행한 취재에다가 네.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더해지니까 책의 설득력이 읽기 전부터 부쩍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 책의 부제는 네 자녀 엄마 기자가 해부한 초저출산 대한민국인데요. 시민 35명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네. 대한민국 출산 육아의 위기를 살펴보고 해법까지 제시하는 책입니다. 와, 또 본인 얘기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그러니까 35명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얘기군요. 아까 저출산도 이제 앞에 초자가 꼭 붙잖아요. 네. 초저출산 대한민국이란 말. 이제 우리가 낯설지가 않은데, 정확하게 우리나라 아이가 얼마나 적게 태어나고 있는 걸까요? 네,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입니다. 이를 보고 머리 쥐어뜯는 유명한 사진의 주인공 계시거든요. 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법학대학원의 조앤 윌리엄스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완전 망했네요라고 네. 너무 숨길 수 없어서 솔직한 표현을 써서 우려를 나타냈고요. 네. 전쟁이나 팬데믹도 아닌데 평시에 이렇게 출산율이 급락하는 건 네.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나라가 좀 그중에서 많이 심각한 편이라면서요. 네, 대부분의 나라가 인구가 줄고 있기는 합니다. 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의 작년 평균 출산율은 1.36명인데요. 네. 출산 정책을 잘 펼치고 있다고 알려진 유럽의 독일, 프랑스, 스웨덴도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고 이웃나라 일본은 출산율 1.15명이에요. 초저출산 단계에 진입을 했는데 그래도 1이 넘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렇죠. 0. 얼마인 거잖아요. 0.75명. 네. 0점대로 떨어진 건 OECD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간단히 말해서 그냥 꼴찌도 아니고 네. 압도적 꼴찌라고 합니다. 아니 지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진짜 인구가 줄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체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방 도시는 소멸 위험에도 지금 처했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렇게 보면 뭐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 국가적으로 문제가 커지겠어요. 네, 우리나라는 국토도 작고 자원도 적고 네. 그렇다고 관광대국도 아니잖아요. 네.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건 오직 인재였는데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은 생산과 소비가 모두 타격을 입습니다. 네. 게다가 초저출산에 이어서 초고령 사회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고독과 외로움, 이런 정신적 문제도 함께 악화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저출생 문제 이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 이거 들을 때마다 이렇게 놀래요. 그렇죠? 이게 압도적인 꼴찌 0.75 출산율 이렇게까지 내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 시간, 인식 세 가지가 문제인데요. 네. 이 중 돈보다는 시간이 더 큰 문제고 시간보다도 인식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네. 우선 경제적 조건, 즉 돈은요. 거주와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진다. 네.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돈은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애를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네. 이어서 돈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건 바로 충분한 시간이라고 강조를 하고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맞벌이 일을 하게 되면 부부가 다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아이 돌봄 문제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이 키우신 몇 명이에요? 저는 하나입니다. 저도 하나거든요. 하나도 이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면 늦게까지 회사에 있어야 되고 누군가 또 아이를 챙기려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고
이 얘기는 뭐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는 그런 고충이죠. 네. 네, 돈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맞아요. 돈은 여기 쓸 거 잠깐 아꼈다가 맞습니다. 다른 데 써도 되잖아요. 네네. 다만 시간은요. 써야 할 때 딱딱 맞춰서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오후에 애를 데리고 가야 되는 시간을 안 쓰고 아껴놨다가 다른 시간에 몰아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은 노동시간이 너무 길고 여유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제 많은 직장들마다 뭐 아이 뭐 등원시키고 10시에 출근하는 제도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도입을 하긴 하는데 이게 좀 지켜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네, 구체적으로는 네. 일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요. 네. 재택근무의 확대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된 9시 출근, 6시 퇴근이 아니라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시차 출퇴근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필수인 건 물론인데요. 네. 그렇다고 육아휴직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만약에 나는 휴직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일도 하고 뭐 잠깐 아이도 키우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을 해서 일도 양육도 모두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뭐 저출생 뭐 위원회의 어떤 위원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네. 저희는 육아 포비아를 넘어서라는 책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책에 지금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 정리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지금 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리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도 쓸 수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 제도를 사용하는 걸 네. 동료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당연하게 당당한 권리죠. 네. 아, 내가 배려받는 거구나. 아니요. 이렇게 느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쓰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회사와 사용자 역시 유연근무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말로는 그러라고 하면서 네. 뭐 갑자기 차갑게 되는 그러니까 눈치 보게 하고 페널티를 그러면. 준다던가 네. 그러면 절대 안 되겠고요. 조금도 눈치 보지 않고 맞습니다. 마음 편히 사용하도록 장려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 문화 좀 빨리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애 낳기 힘든 이유 두 가지, 돈과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출산에 가장 또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이제 인식이잖아요. 인식 얘기도 좀 해볼까요? 정확히는 부정적 인식인데요. 출산과 육아를 떠올리기만 해도 왠지 싫고 두렵고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깊이 자리 잡는 걸 말합니다. 제가 요 세 번째 이 요소 때문에 이제 둘째 낳기를 좀 포기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조금 좀 아쉬워요. 그 시기를 이렇게 놓친 것도. 네. 그래서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네.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굳어지면은 그만큼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어렵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그냥 왠지 이 말만큼 무서운 이유가 또 없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그 육아에 대한 공포를 뜻하는 말인 육아 포비아를 살피는 것이 모든 저출산 정책의 출발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육아 그러니까 그냥 싫은 것도 아니고 포비아까지 붙었어요. 육아 포비아가 이제 형성된 이유는 뭘까요? 왜 아이 갖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됐을까요? 좀 무섭잖아요. 예. 저자는 1000명에게 물어보니까 예. 1000가지 답이 돌아오더라. 이렇게 답이에요. 말을 하는데요. 각자의 가치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공통된 키워드를 몇 개 뽑아보니까 경쟁 그리고 비교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입시 경쟁을 시작해서 취업 경쟁, 결혼 경쟁, 수많은 경쟁이 이어지잖아요. 네네. 그 결과 우리나라 30대의 절반 정도가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여 있다. 장기적인 울분 상태. 네, 이런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대요. 이렇게 이미 내가 지쳐있는 상황인데 자녀 갖기를 생각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정말 내가 어떤 경쟁을 거쳐서 이렇게 사회적인 경력을 쌓고 있는데 이 아이가 생기는 순간 그게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이 가장 크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내 커리어가 중단되는 것만 해도 아쉬운데 네. 애가 생기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경쟁을 또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또 아이에게 또 그 커리어를 쌓아줘야 되니까. 바로 네. 육아 경쟁인데요. 그렇죠. 네. 저희가 어렸을 때 했던 경쟁보다 지금의 답답해. 어린아이들은 네. 훨씬 더 심한 경쟁을 하거든요.
혹시 아나운서님은 초등학교 때 학원 많이 다니셨나요? 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무슨 공부와 관련된 어떤 학원들이 아니라 뭐 서예학원도 다니고 피아노는 기본이었고 뭐 운동 같은 것도 좀 했던 것 같고 다 좀 예체능에 내 삶을 좀 더 이렇게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류의 과외 활동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본격적인 공부학원은 중학교 때부터 다녔거든요. 그런데 일부이긴 하지만 지금은 영어 유치원을 입학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학원을 다녀야 하는 사세고시라는 것이 있고요. 사세고시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초등 의대반도 생긴 지 오래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어른들은요. 내 아이도 이런 무한 경쟁을 겪어야 하나 걱정이 되어서 아이 낳기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3, 4세 아이들이 입시 열차에 타서 정말 폭죽 기관차처럼 팍 전진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이게 참, 그러니까 아이를 잘 키우려면 이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사야 된다, 뭐 이런 게 주변에서 하도 얘기들이 많으니까 도대체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 너무 헷갈려요. 저는 이제 아이가 고3인데도 아직도 이 혼돈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게 교육뿐만이 아닌데요. 책에서 한 독일 거주자의 말을 소개하는데 독일 육아에 비하면 한국에는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커뮤니티를 보면 각종 할 일 목록이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TV 육아 프로그램을 봐도 부모가 받는 헌신의 압력이 너무 큽니다. 네. 그리고 소위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금수저, 흑수저 같은 담론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에게 완벽하게 해줄 수 없다면 아예 낳지 말자. 혹은 철저하게 준비를 한 그 다음에 애를 가지자. 이런 심리도 출산 기피에 크게 작용한다고 분석합니다. 근데 사실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부모 처음 해보는 거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의 해법 중에 하나가 최대한 가볍게 생각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집은 어떻게 아이 키운다더라, 뭘 해준다더라 이런 내용이 만약에 소셜미디어에 나오거나 텔레비전에서 본다고 해도 지난번에 제가 렛댐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 기준에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냥 넘겨버리는 태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너무 표준, 평균, 정상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이 개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고 끝으로 저자의 주장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제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언론과 사회에서 저출산이 위기라는 말을 아예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위기가 계속 심각하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했는데 얘기를 더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문제다. 해결도 안 됐는데. 심각하다.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경고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보편적 현실, 뉴노멀이구나.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다들 안 낳는데 나도 안 낳는 게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어두운 소식이 계속 노출이 될수록 자연스레 육아에 대한 두려움도 더욱 커지거든요. 그래서 주거나 일자리나 육아 지원 같은 정책은 정책대로 정교하게 만들어 가야 하고요. 이와 동시에 출산과 육아는 이렇게 좋은 점이 많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할 필요성도 굉장히 큽니다. 육아하면은 왠지 싫다 이게 아니라요. 왠지 좋다 이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스며들도록요. 네. 저도 사실 이제 그 육아라는 게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이제 공부로 연결이 되잖아요. 아이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차원을 떠나서. 근데 그 경쟁에 같이 들어서면 그 뭔가 아이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그 현실을 이제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공부 대신 이제 다른 걸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룰에서 벗어나자. 우리 다른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자.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좀 편해졌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굉장한 결단이에요. 그런 거를 한 번씩 이렇게 그런 단락에서 그런 결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조금 이제 다 키웠다고 이제 생각을 속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고 그러면 너 어떻게 키울래? 한숨이 푹 이렇게 걱정이 돼요. 근데 부담 갖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미안한 현실이잖아요. 이게 개인이 어떻게 내 스스로 마음을 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또 아닌데 말이죠. 답답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저자는 애를 꼭 낳으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애를 가지든 안 가지든 모두 개인의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 개인의 선택은 존중해야 하는데 다만 만약에
애를 정말 가지고 싶은데 그 부담과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네. 너무 겁먹지 말라. 다른 방향에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은 좀 정책을 만드시는 분이나 네. 기업체 사장님들께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책 그 띠지에 보니까 뭐 손석희, 김희경, 장강영 이런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손석희 이런 분들의 어떤 추천사가 좀 나오나요?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한마디로 이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네. 네, 이거는 진짜 뭐 결혼을 앞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한 번쯤 읽어보고 고민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답답해. 어떡하지? 아니, 부담을 갖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책인데.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읽지 않고 얘기만 들어서 그런 거죠? 뭔가 이렇게 읽다 보면 해결책이 한 줄기 빛처럼 좀 이렇게 나오는 책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해결책도 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럼요. 네. 이 답답함을 내려놓으시고 네. 책을 읽으시고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 자녀를 둔 엄마 기자가 해부한 초저출산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이미지 기자의 육아 포비아를 넘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구한회 MD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